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두 손이 제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은 2년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밤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0살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외롭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저희 집이 넓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기가 쉽지 않은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해 주다니 아들도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짐들을 정리해주고 방도 예쁘게 꾸며주었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꽃까지 사다가 방에 놓아주었어요. 며칠 뒤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들을 만났죠.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우리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애들 집에 가기도 힘든네.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식사도 잘 챙겨주고 함께 시장도 가고 쇼핑도 같이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가끔 제가 뭔가 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없어졌죠. 며느리와 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9시쯤 먹었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씩 그냥 기다려야 하고 배는 고픈데 혼자 먹자니 눈치가 보였죠.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부탁을 하면 확실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가, 병원에 좀 데려다 주겠니? 어머님, 저 오늘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이었어요. 안경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혹시 떨어졌나 해서 바닥도 살펴봤는데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혹시 내 안경 못 봤니? 어머님,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침대 옆에 뒀는데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네요.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깜빡한 건가 싶어서 그날 하루 종일 안경을 찾았어요. 결국 안경은 화장실 휴지통에서 발견했습니다. 안경이 휴지통에서 나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실수로 거기에 버렸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실에 안경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죠. 그 다음에는 혈압약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먹는 약인데 약통을 열어보니까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는 가득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말했더니 어머님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치매 오면 그런다던데요. 치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며느리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요? 아들도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하지? 하지만 거부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이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와 둘만 집에 있었는데 저는 방이 있는 2층으로 가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가 제 등을 확 밀더라고요. 그 순간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중간쯤에서 멈춰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목을 삐끗하고 무릎에 멍이 들었죠. 며느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세탁물을 들고 올라가려다가 실수로 부딪혔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며느리가 섬뜩한 미소를 짓는 걸 봤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죠. 어머님이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지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못 잡아드렸어요.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 조심해서 다녀야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자신을 밀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수다 떠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았죠.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분명히 보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문틈으로 살짝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보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다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비는 하루에 얼마씩 나와요? 수술비는 전액 보장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다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며느리가 제가 다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면 얼마나 나와요? 아, 사망보험금은 따로 없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심하게 다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죽으면 안 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며느리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며느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다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잘했네. 엄마, 며느리가 보험까지 챙겨줬네.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내니 나중에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보험 증서를 보여주면서 어머님, 이제 안심이세요? 혹시 다치시더라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제가 반드시 다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보험 증서를 저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어머님이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날부터 며느리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유독 신경을 쓰더라고요. 어머님, 조심해서 다니세요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계단도 며느리가 없을 때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제가 보통 몇 시에 화장실을 가는지, 언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때마다 며느리는 우연인 척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가서 2박 3일 동안 집에 없었고 저와 며느리만 집에 있었죠.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끼리 지내야 해요. 재미있게 지내봐요. 그 말투가 정말 섬뜩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며느리와 마주치기 싫었죠.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간단히 먹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밤 11시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는데 소화제를 먹으려면 1층 부엌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한테 부탁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싫어서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며느리는 이미 잠든 것 같았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까 며느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소화제 좀 먹으려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무슨 일을 저지르기 직전에 긴장된 목소리 같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천천히 내려가면 기다려줬는데 그날은 계속 바짝 붙어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죠.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 말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어요. 아! 순간 몸이 앞으로 확 밀려나갔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며느리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마침내 해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팔과 다리 여러 곳이 골절됐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며느리가 다가와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다리는 깁스를 한 채였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다리 뼈도 부러져서 수술했다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죠.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특히 며느리분이 계속 병원에서 지키고 계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제가 깬 걸 보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많이 울었나 봐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죽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이 밤에 혼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뜨린 건데 마치 제가 혼자 넘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그냥 사고로 받아들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죠. 간병도 자청해서 하고 의료진들한테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병실에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간호사들이 다 나가고 나면 며느리는 갑자기 차가워졌죠. 어머님, 정말 즐기시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섬뜩한 미소를 다시 지었죠. 보통 이 정도면 며느리가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곤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이 말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도 저를 괴롭혔어요. 간병하는 척하면서 몰래 꼬집기도 하고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일부러 늦게 가져다 주었죠. 어머님, 제가 바빠서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며느리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속삭이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운이 좋으셨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려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다시 시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기록은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마침 며느리는 약속 때문에 오후 늦게 온다고 했던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관 김민철입니다. 처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일반적인 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조사관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조사관은 며느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사고 당일 상황은 어땠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밀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괴롭힌 일들, 보험 전화 통화를 엿들은 일, 그리고 계단에서 밀어뜨린 일까지. 혹시 이런 일들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긴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괜찮습니다. 할머니 증언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사실 며느리분이 할머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한 개가 아닙니다. 조사관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제 명의로 무려 5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죠. 모두 다른 보험회사로 며느리가 계약자로 되어 있었어요. 총 보험금이 3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가 이전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며느리분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는 며느리분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관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 즉 할머니 아들과 재혼한 거죠. 결국 며느리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재혼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는 뜻이었죠. 조사관은 저에게 며느리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기도 줬습니다. 며느리가 협박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녹음해 달라고 했죠. 이걸 침대 밑에 숨겨두세요. 며느리분이 말을 하면 모두 녹음될 거예요. 저는 그 녹음기를 받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침대 옆으로 와서 웃으며 작게 속삭였죠.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아세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크게 다치실 때마다 저는 돈을 벌어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인정한 거였죠. 너, 정말로 나를. 맞아요. 제가 밀어뜨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잔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시면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모두 녹음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체포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녹음한 며느리의 고백까지 포함해서요. 며느리가 저를 째려보면서 어머님, 저를 배신하신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련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만약 조사관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였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고 그 돈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재혼해서 두 번째 시어머니를 노린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다치게만 하려고 했던 거죠. 죽으면 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다치게만 해서 꾸준히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악랄하죠. 현재 며느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제 아들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여자 말만 믿고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들이 병원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아들이 안쓰러웠죠. 괜찮다.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현재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매일 출근하기 전에 엄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고 퇴근해서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은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들이 해준 아침을 먹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며느리가 저를 밀어뜨리는 꿈을 말이죠.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해요. 그래도 지금은 안전합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아들이 저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충격적인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